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는데 어떤 최고위원 후보로 도전하시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3월 8일 날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기존의 전당대회들보다도 매우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저희 당은 내년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이 정권은 가져왔지만은 완전한 정권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2024년 총선에서 저희 여당이 과반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어떤 선거 전략을 취해서 내년 총선에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전당대회여서 제가 우리 당 최고 지도부에 입성해서 저희 당이 내년도 총선에서 꼭 이기도록 제가 한번 일조해 볼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탈북민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써내려 가셨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 당선되시면 탈북민 최초의 또 최고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후보들도 상당히 13명 의원님 포함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신데 어떤 경쟁자들보다 강점, 어떤 경쟁력 어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제가 선거를 해보니까 예. 이 최고위원 후보 선거가 예. 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거리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강남, 그 지역을 뺑뺑 돌았지만은 최고위원 후보 선거는 전국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당원대회가 있다 하면 바로 달려가서 그 시작 전부터 당원들에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어필을 해야 되고 지지해달라고 이렇기 때문에 좀 힘든 선거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그러면 제 인지도가 전국적 범위에서 얻는 인지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다른 후보들보다 차별화된 강점,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를 정말 선진국 그런 정치, 방금 아까 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의 그런 정치를 만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 무조건 굴종하는 이런 대북 그런 종북 좌파 세력을 우리 정치권에서 퇴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잘 알고 종북 좌파들의 그런 주장이나 그들의 속내, 그걸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앞으로 향후 우리 당의 전당대회 준비해서 종북 좌파 척결을 중심 어젠다로 두고 나가는 제가 들어간다면 다른 후보들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강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후보 등록 직후에도 당 지도부에서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종북 세력을 이 땅에서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이걸 대표 공약으로 이번에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그 종북 세력 척결 이런 걸 이제 화두를 이번에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던지고 나오니까 여러 기자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종북 세력 척결이란 말을 하느냐, 그건 철지난 색깔론이다. 철지난 색깔론을 다시 왜 꺼내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념전쟁, 역사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정치 현안들을 보세요. 이거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2020년에 4월 15일 총선에서 여기서 국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저희 당은 정말 뭐 완전히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였고, 민주당은 그때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 20년 집권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야당에는 뭐 그때 저희가 야당이었는데 내세울 만한 대권 주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이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뭘 할까? 그나마 제가 가졌던 기대는 이렇게 그때 당시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좀 잘 만들어서 규제 효과라든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미래로 한 단계 움직여 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가 컸어요. 그런 일을 하겠지.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는 임대차 3법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질 않는가. 또 뭐 최저임금제 뭐 이런 거 주 52시간 노동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정말 민생 파탄으로 몰아했고, 그건 뭐 또 서로 경제 이념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아니 입법 수단을 통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대결 상태에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실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북한 간첩들이 들어와 있는 걸 잡아내는 이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그걸 바로 다수당의 의석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여정이 대북전단 뿌리지 못하게 법을 만들러 가니까 바로 민주당이 그걸 받들어서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듭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민주노총이 데모 나갑니다. 시투쟁 나가는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시투쟁한다면 노조로서의 본연의 사명에 맞게 활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한미동맹 폐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거 북한이 바라는 걸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솔직히 이 한미일, 북중거 이 삼각구도 대결에서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수 있는가요? 힘들죠. 이건 뭐 진짜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데 북한이 요구한다 해서 민주노총이 바로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진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과 어린이들의 미래가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두를 종북 좌파 척결, 이걸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어둡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정말 들어보니 심각성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북한 정권의 실상을 직접 또 목도를 하시고 또 겪으시면서 안보 관련해서 특히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핵무장론 관련해서도 세간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펴시게 된 어떤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핵무장론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핵무장론하고는 좀 틀립니다. 저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한시적 핵무장, 이렇게 해서 한시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핵무장론과 제가 주장하는 한시적 핵무장론이 틀려요. 뭐이 틀리냐?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핵무장론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고 일단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는 핵무장, 그리고 남북이 앞으로 합의해서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된다면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또 통일이라는 건 정말 밤도적처럼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면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우리가 만든 핵무기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무장은요, 다른 나라들은 달리 시한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한시적 핵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럼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 그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동북아의 안보 구조는 10년, 20년대의 안보 구조가 완전히 틀립니다. 뭐이 틀리냐? 지금요, 북중로 3개국과 한미일 3개국이 이렇게 지금 맞짱을 뜨는 안보 구조입니다. 그런데 북중로는 핵을 무장한 세계의 핵 보유국들의 동맹입니다. 우리는요, 이 가운데 핵을 무장한 미국의 핵이 없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의지해 있는 지금 안보 구조입니다. 대단히 불균형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안보 위기 상황으로 뒤돌아갑시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에서 시진핑이 당헌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에서 무력으로 진짜 통일한다고 힘을 쓴다라고 할 때는 동북아에 있는 모든 미국의 군사적 잠재력이 대만으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주한미군도 지금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한미군도 거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괌이나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군도 그걸로 쏠릴 거고, 이럴 때 북한이 치고 내려왔다, 러시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인정해요. 동북아에서 두 개 동시전쟁 미국이 수행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서 북한이 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직접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확장 억지력은 미국에 기대고 있는데, 이 확장 억지력은요, 한반 동북아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때 기능이 가능한지, 대만과 같은 데서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파괴하자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독자적인 핵무장론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한시적 핵무장은요, 미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수를 두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다.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거고요. 미국의 동의를 받자면 기존의 컨셉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벌리면 안 됩니다.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미국에 현실적으로 가서 미국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맨 처음에 제가 한국에 핵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이 no,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It's impossible.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날 한시적 핵무장 표현을 쓰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What is it? 딱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동북아의 달라진 안보 구조를 쭉 이야기하니 미국 사람들도 그거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생각이다. 진짜 현 지금 상황에서 두 개 동시 전쟁론에 미국이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많은 점을 공감합니다. 미국 정치인들. 세 번째로서 제가 왜 한시적 핵무장을 우리가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하느냐. 최근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사이 미일 관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국 정치인들을 일단 잘 설득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얼마 전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내각이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미국이 동의했습니다. 바이든 정권. 오케이, 웰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전쟁 능력을 빼앗은 것은 미국입니다. 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전쟁을 수행 못하게 하자. 이게 미국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책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현 동북아 실정을 보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미국 혼자서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미국이 꽉 눌러놨던 이 일본을 무장시켜서 빈 공간을 채우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다시 재무장화로 미국이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본이 어떻게 돌파했느냐. 일본 정치인들이, 행정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미국에게 동북아 이러한 변화된 안보 구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을 지킬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필해서 읍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같은 정치인이 나서서 끊임없이 미국에다가 어필하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거고, 만일 이번에 우리 당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들이 저를 당 지도부에 입성시켜 준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걸 좀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제 민관군 통합훈련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가짜 평화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대북 정책이라든가 보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얼마나 굴종적인 정책이었던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저건 도발이라는 말을 못해요. 미상의 발사체,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 아니 도발을 왜 도발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혈세 140억이 들어간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 폭파해서 그것이 완전히 잿가루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이 막 울분을 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강하게 항의조차 못하고 어벙벙해 있고, 우리 수해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하고 시신을 불러와야 기름에 태워버리는데도 똑바로 항의도 못하고, 저는 이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우리에 대해서 국력이 4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서 이거 보면, 자, 한미연합훈련 문재인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거 야외 기동훈련 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된다 뭐 이렇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비례 대응을 해보면 막상 작동시켜보니 어떤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급시에 출격했다가 떨어지고,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이 제대로 지금 나가지 않고, 북한 무인기 들어와서 비행기가 떠서 쐈는데도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연습을 안 해보고 컴퓨터로 한다? 우리가 한번 좀 쉽게 생각해. 컴퓨터로 매일 축구 컴퓨터 게임 잘하는 친구가 월드컵에 나가서, 경기장에 나가서 공을 잘 찰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다 된다. 이건 정말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전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참모을만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교체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쌍방울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만 대북 송금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님께서 좀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제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약간 실책을 범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북한의 정치 공작에 말려들면 북한의 협박과 공갈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 거기에 목을 매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터뜨리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접촉하고 교류하고 대상할 때는 그들의 정치 공작에 말려들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가늠하면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좀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인데, 자,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좀 봅시다. 2019년이에요. 2019년.
그러면 2019년이 어떤 때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하다가 노딜러 끝났습니다. 노딜러 끝났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노딜인데 북한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퍼붓느냐? 문재인 정부에 퍼붓면서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지금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어지럽 넓은 중재자 별의별 정말 막말 다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모든 교류를 다 차단했어요. 그래 2019년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문재인하고는 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 막아놓고 이재명 지사 전 지사지요. 그때 경기도하고는 협상을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2019년에 아니 그리고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돈을 내라고 호통까지 쳤다는 거잖아요. 그 또 돈 가져다 또 지금 총 합하면 800만 불이에요. 돈 가져다 바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이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와의 모든 협력과 거론은 다 이렇게 꽉 닫아놓고 뒤로는 경기도 측하고 이렇게 협상과 하면서 돈도 받고 했거냐. 이거는 북한이 대남 정치 공작의 일환이다. 뭘 보았느냐. 하노이 회담 딜 이후에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떠날 정부고 새로 들어올 차기 정부와 어떻게 새로운 판을 깔 것이냐. 북한이 그때부터 판을 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2019년 상황을 보면요.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보수 쪽에는 유력 대권 주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정말 20년 가는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그때 대권 후보 주자를 보면 그때 원래 떠오르던 안희정 전 지사나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미투나 댓글에서 이제 사법처리로 갔고 남은 유력 주자들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입니다. 그 북한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나 이낙연 뭐 전 총리나 뭐 박오순 전 시장 이 중에서 누가 가능할까?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그때 한창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단히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중심 돌려야 될 거는 이 작전을 누가 지휘했느냐. 김영철이 지휘했습니다. 왜? 그때 이화영 전 부시장과 그 다음에 부지사와 김성태가 가서 만난 게 조선 아태와 평화위원회인데 아태위인데 아태위 위원장이 김영철입니다. 그런데 김영철이라는 건 우리 한국 인물도 이미 저 국민들도 잘 알지만 이게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경제 파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스파이 공작, 정치 공작을 하는 북한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김정은 다음에는 김영철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성 군복을 입고 천안함 폭침의 주변. 네. 김영철이가 총지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대권을 노린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제가 이 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강력히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말하고 주고받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상대방의 코를 깰 일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래서 돈을 300만 불, 그 다음에 500만 불을 김성태한테 받아냈습니다. 코가 깨었죠. 만일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한이 완전히 뭐 이거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마 협박할 겁니다. 우리 돈 받은 거 터뜨릴까 어떻게 할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 이재명 지사가 정정당당했다면 왜 그 일을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 신고를 안 합니까? 같은 당인데, 같은 민주당인데,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라면
이거 승인 안 할 것 같으니 신고 안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같은 당인데 왜 북한하고 이런 강물 사업권 하려고 한다, 돈을 주려고 한다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2019년에 제가 지금 통일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김영철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를 보낼 때 이거 북한과의 접촉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이걸 지금 따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어서 속인 겁니다. 정부를 실적법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정당당하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모든 걸 광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돈 건네고 친서 보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김성태의 대북 성공 이거 횡령 배임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철저히 그가 진짜 개인 돈으로 했는지 그게 쌍방울 돈은 아닌지 아니면 제3의 그 누가 김성태에게 돈을 대지 않았는지 또 이걸 통해서 북한이 노린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재명 측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지 이걸 저는 검찰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걸 밝혀야 했다. 왜 이번 사건을 우리가 똑바로 밝혀야 되느냐. 이번에 이걸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밝혀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돈 내라고 호통치면 돈 가져다 바치고 이건 북한에 잘 보여야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 북한 관련 말씀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당대회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현재 경쟁 후보 중에 친윤, 비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태 의원님께서는 친윤 후보로 또 분류가 되시고 계셔서 저는 우선 이거 예. 뭐 우리 당 안에 친윤, 비윤 이렇게 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번 내가 친윤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지금 당 국제위원장 또 외통위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최고위원 후보 선거를 보면서 당원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사람은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자기가 당 지도부에 들어갈 거며 앞으로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서 앞으로 우리 총선을 어떻게 승리로 만들겠느냐 이 자기 로드맵과 정책 비전을 밝혀야 돼요. 내가 대통령과 얼마큼 가깝냐 이걸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친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될수록 많은 시간을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책적 비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번 전당대회가 예년과는 다르게 당원 100% 경선룰로 바뀌었는데요. 그 지금 또 여론조사가 지금도 되고 있지만 당원들의 그런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태 의원님만의 전략이 있으신지. 제가 그 실제 들어와 해보니까 예. 내가 좀 일찍 시작했을 걸라는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이건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들과의 접촉, 스킨십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준비했다면 당원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서 당원들한테 좀 어필도 하고 손도 잡고 이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당원들에게 항상 제 나름의 선거 전략은 뭔가 하면 제가 여기에 학연, 혈연, 뭐 지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고도 없고 순전히 정책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 격인데 저 같은 사람도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입성시켜준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국민의힘의 정책과 비전은요. 지금처럼 뭐 영남민이 뭐 수도권이 이렇게 세 확장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정당, 미래의 통일까지 그리는 이런 열려져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당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달라진 모습, 정말 저같이 신인 정치인도 지도부라는
그 높은 상승의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정당이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또 당심에 호소하는 그런 차원이신지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네. 생가도 가시고 또 그 서청원 친박연대의 네. 전 대표님도 뵈고 네. 그런 행보를 하셨었는데 그런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많이 한번 저는 설명 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뭐 친박 쪽 의원님 저 분들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가 후보로 나오면서 우리 당의 원로들은 다 찾아가 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번이나 제가 찾아가서 인사드렸고요. 또 김무성 전 당대표도 만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청원 대표님도 만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갔댔고 또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도 가서 이제 난도 전달하고 생일 축하 편지도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관을 심어주셨고 그걸 헌법에 담아서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주신 우리나라의 국부이십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없애주신 그런 산업화를 일으켜 주신 분인데요. 제가 왜 이번에 정책 비전 발표할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내 남은 일생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하신 휘호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제 남은 일생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로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또 현재 지역구가 저희 당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이기도 한 강남, 서울 강남 갑이신데 그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선거에 나왔을 때 총선에 2020년 4월 달에 그때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들이 제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부세 문제입니다. 강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종부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고령자 분들이에요. 대단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고충이 뭔가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이 2009년도에 정해졌습니다. 9억으로. 그런데 아니 2020년까지도 2009년도에 과세 기준을 놓고 종부세를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주택 가격은 말도 없이 몇 배로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세금 폭탄 맞은 거죠. 그래서 저보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나갔지만 이걸 해결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우린 솔직히 기대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법안을 개정하고 또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시키고 해서 2021년 8월 달에 9억으로부터 11억으로 상향 조정시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1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2억이 돼서 3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거 해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당원들을 향해서 한번 포부 나 태영호가 꼭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공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되면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느냐. 밀실 공천, 안방 공천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제가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저희 지역 당협을
그야말로 데이터에 기반한 당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모든 시, 구원들, 당직자들의 활동을 다 데이터화 해놓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차위위원회 된다면 저희 당을 데이터에 기반한 모든 정치인들의 활동을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기업들에서 이 핵심 활동 지표라는 거 있어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걸 다 만들. 특히 보험회사들 같은 거 보면요, 우리 거기에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그래픽을 다 만들어 놓고 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 정령, 입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정부 질의, 상임위 활동 이 모든 것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가지고 공천할 때 이것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이렇게 저는 만들어서 정말 한번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정말 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공천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만들도록 제가 한번 크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이었습니다. 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